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7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가 2025년, 사건이 아주 많아요. 해방 80주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혁당 열사들 돌아가신 해이기도 하고, 또 한일협정, 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준환 선생님 돌아가신 지 50주년입니다. 김상진 열사 50주년이기도 하고요. 김상진 열사 이야기도 한다 하면서 못했는데 장준환 선생님 얘기는 꼭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진 열사도 이제 기회 봐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 8월 17일이 50주기가 되는 해라서 그 이제 보니까 8월 7일하고 8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장준환 선생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에 유신을 연재할 때 장준환 선생님 이야기를 쓰는데 한 회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두 회에 나눠 썼고 오늘 이번에도 유튜브도 아예 그걸 저번으로 해서 이제 그 두 번 나눠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미 반공 극우 기독교 장준환은 어떻게 진보의 존경받는 진보의 존경 문장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이게 진보의 존경을 받는 결의의 스승이 되었나. 이제 그때 뭐 뜻은 통하겠죠. 문장이 좀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제목을 컴퓨터로 바꾸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왔네요. 하여튼 예, 진보 진영이 친미 반공 극우 되게 싫어하고 기독교도 요즘 이제 그 극우 기독교 개신교 쪽에 이제 워낙 황당한 짓을 하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장준환은 아주 강성 친미였고요. 강성 반공이었고 굉장한 극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본인의 희망도 목사였는데 어이어이하다가 역사의 경리에 휩쓸리다 보니까 목사가 되진 못했지만 별명이 장목사였습니다. 별명이 목사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진보 진영이 안 좋아하는 이 4대 요소를 다 갖춘 분이지만 진보 진영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는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유신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유신 이후에 그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면모 그 전까지는 언론인이었고 그 잡지사 사장이었고 또 정치인이었죠. 그러다가 정계에서 본의 아니게 뭐 정계를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었지만 원외가 되고 민주 또 유신이라는 이제 반독재 반헌법 상황 속에서 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이제 바깥으로 밀려난 그래서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72년에 유신이 있었고 7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3년 민주화 운동가 또는 재야 인사로서의 삶은 3년 남짓한 건데 그 삶이 참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묶어서 이제 2부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꿔놓은 게 또 예. 그래서 2부에서는 박정희의 어떤 최대의 콤플렉스 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 달에 그 K평화통일연대라는 상당히 규모 있는 이제 시민단체 조금 이제 장년층이 모였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쪽에서 초대를 해갖고 저한테 장준환 선생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날 축사는 정동영 그 의원 그리고 장호건 회장 장준환 기념사업회 이제 이분들이 하시고 또 제 앞에 강연은 이제 이부영 선생하고 김성곤 의원 그 사선 의원이셨죠. 이제 그분이 했고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논차는 이장희 교수님하고 우이종 교수님 두 분이 이제 논찬을 하는 게 있었고 그걸 그 4월달에 이제 저도 했고 뭐 제 강연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주기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사진 아카이브전이 열리고 또 집중 강연과 또 국내 최초로 AI 다큐를 만든 모양입니다. 아마 사진을 써갖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8월 17일에 추모식이 있고, 추모식을 하고 난 오후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추모 음악회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추모식은 돌아가신 날 8월 17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차편이 제공되는 모양입니다. 8월 17일 오전 8시에 세종문화회관 뒤편 변호사회관 앞에서 이제 8시에 차편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준호 선생은 장례를 이제 75년 8월 21일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2013년 3월 26 발인제가 3월 30일이군요. 예. 그래서 안장식이 3월 30일에 그래서 3월 30일에 이제 다시 지금 이제 파주에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례장을 했었던 그 웹자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띄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유신까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67년으로 끊었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년 전에 영결식과 고등학생 한홍구가 장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선생님의 젊은 시절 학도병 장준하, 그다음에 짧은 기간이었죠. 탈출해서 약 44년 10월 달에 탈출하셨나? 그래서 이제 광복군 생활을 한 거는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광복군 장준하. 그렇지만 그의 삶의 어떤 방향, 그걸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해방공간의 극우 청년 장준하. 그 다음에 사상계를 창간하고 5.16 이후의 사상계와 장준하. 중간에 장준하 선생이 67, 사진을 준비를 안 했군요. 장준하 선생이 중간에 사상계 손을 떼게 되십니다. 손을 떼게 되고, 그 다음에 67년부터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71년까지 국회의원을 딱 7대 국회 한 번밖에 못 하셨어요. 8대 국회 때는 재선에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야당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67년 7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활동. 그러면서 이제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나. 1960년 4월 혁명 직후에만 하더라도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 이제 그것 때문에 통일지상주의자라고 비판도 받고 그러셨지만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반유신 투쟁. 그리고 이제 75년 마지막 돌아가시던 해에 6개월. 그러니까 아마 장준하 선생님의 인생에서 전기가 됐었던 게 광복군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한 10개월 정도의 삶. 그다음에 긴급조치로 구속이 됐다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12월 달에 74년 12월에 석방돼서 8월 달에 75년 8월 달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8개월의 삶. 그 둘이 아마 앞과 뒤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야권 통일을 꿈꾸다가 돌아가신 그 시기. 그다음에 또 장준하 선생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50년 전에 영결식과 고등학생 한홍구. 제가 그때 고2였어요. 중3이라고 머릿속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연도를 따져보니까 75년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네요. 고등학생 때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서 꽤 크게 나왔죠. 저는 장준하 선생님을 살아생전에 뵌 적은 없어요. 뵌 적은 없지만 집에 사상계가 거의 다 있었고 또 사상계는 중고등학생이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세월도 많이 지난 데다가 좀 딱딱했어요. 신동아보다 좀 재미가 없는 편이라고나 할까? 이제 좀 이제 그렇긴 했지만 사상계란 책자가 있었고 장준하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고 돌베개도 있어서 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웬만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어른들끼리 이제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치를 하셨고 또 학계나 뭐 정치권을 장준환 선생님하고도 잘 알고 그 또 여기 이제 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뭐 어른들 얘기하는 데서 장준하 이름을 듣는데 나쁜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영삼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점도 이렇게 들렸었던 것 같은데 장준환 선생에 대해서는 그런 그 단점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한참 뭐 이따가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오겠죠. 민주화운동이 탄압을 받고 갑자기 굉장히 이제 확 나오다가 남부 월남 정권의 공산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안보 위기감이 닥쳐오면서 굉장히 그 위축이 됐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위축이 됐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또 탄압 공세를 가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장준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발표는 등산을 갔다가 하산길에 잡은 소나무가 그만 뭐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게 활발할 때가 아니잖아요. 신문에 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게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유언비어가 돌고 뭐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조선일보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안병욱 교수 우리 저 진하위 위원장 지난 역사학자 안병욱 말고 숭실대 교수한 철학자 안병욱이 있습니다. 사상계 편집위원이었고 평안도 출신 지식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도 그러니까 일면의 별세 기사,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빈소 풍경, 그 다음에 추모 기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꽤 그래도 비중 있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망가지기 전이었고, 비록 박정희 정권과 타협적인 자세로 들어갔지만 그 조선일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준호 선생과 연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사주 일가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우선 이제 이때는 편집국장을 지내고 어쨌거나 논설 고문이었나 주필이었나 그 조선일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손의휘가 장 선생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손의휘가 동인문학상 수상자였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장준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워낙 그 고매한 인격을 가져서 아주 존경을 받던 분이죠. 사회적으로 이제 그 또 사상계 사장 대표로서 역할도 컸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그 당시에 크게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8월 19일 날 동아일보의 사회면 토부로 그 장준하 씨 사인의 의문점 검찰 사고 경위를 조사. 그래서 이런 큰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의문이 있다. 이거에 그럼 그냥 추적사 한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8월 19일이었고 장례는 20일, 21일. 그러니까 아마 17, 18, 19, 20, 21일 5일장을 치른 거죠. 3일장을 치른 게 아니고 5일장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이 기사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였죠. 그런데 어디서도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뭐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뭐 무슨 뭐 네트워크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만 그래도 신문에 나지 않을까. 동아일보는 그냥 그 백지 광고 사태를 겪고 이제 깨갱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자들 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쫓겨나고도 광고가 안 풀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경영진이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게 7월 중순이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민주진영의 마지막 보도로 저항하던 동아일보마저 이제 깨갱을 해버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안 나. 요거 하나가 났으면 이만한 기사가 났으면은
후속 기사가 당연히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준호 선생님의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 그 다음에 죽음에 들여진 이런 의문, 이런 걸 하면은 다른 신문에서도 이제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간 겁니다. 사실 제가 요새 강연 다니면서 가끔 동반 진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강 작가의 표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뭐 거기에 100%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데 죽은 자가 산자를 괜히 살린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화운동이 죽은 자들을 끊임없이 불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80년대 민주화운동,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조금만 과장을 하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 추모식, 위정제 이런 곳 쫓아다니는 게 민주화운동의 절반쯤 되지 않았나. 뭐 절반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과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작이 장준호 선생님 장례식을 제가 그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에 불과했지만 그때 찾아간 게 어떤 이게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날 궁금해서 갔는데 역시 장례식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나 그 장례식을 하는 과정에서 장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런 의문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걸 기대하고 간 거예요. 장준하라는 분을 이제 평소에 이름을 듣고 존경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궁금증에 찾아갔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고 다음날 신문을 받아보니까 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이 기사를 쓴 동아일보 성나구 기자가 구속됐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관련 기사는 그때 유신시대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장례식 이제 요 약사봉 여기 이제 이 절벽에서 아무런 등산 그러니까 산악회를 따라서 산에 가신 건 맞아요. 장 선생님이 혼자 가셨답니다.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산악회 가서 등산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우가 몇십 명이 같이 출발해도 이게 다 속도나 나이에 따라서 찢어질 거 아닙니까? 저같이 산 못하는 사람은 이제 맨 후미로 처질 것이고, 등산 자주 다니는 날쌘 돈이들은 이제 앞에서 막 빨리 올라갈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혼자 처져 있다가 안 보이고 그런데 의문으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저 코스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험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장비 없이는 내려오기 힘든 피탈길이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났는데 여기서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목격자라는 사람이 장 선생님의 시계를 차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속시원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속시원이 확실하게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우리가 장 선생님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로 50주년을 맞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결식을 갔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명동성당에 서 있었고, 여기 이제 오늘 기사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도 오셨네요. 근데 외할아버지를 뵀던 기억은 전혀 없고, 뵀으면 당연히 가서 인사를 했겠지만 오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별로 어려서 그런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찾아볼 엄두도 오셨겠지 생각이 들었어도 찾아볼 엄두도 못 냈을 거고, 왜냐면 저는 명동성당 맨 끝쪽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가셨으면 당연히 맨 앞줄에 저 중요 조객으로 앉아 계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 집전을 하셨고요. 장 목사님은 개신교였지만 부인이 천주교였어요. 근데 천주교였다가 장 선생님 따라서 개신교 쪽으로 개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75년 경에는 명동성당이 어떤 하나의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의뢰권 명동성당에서 김선주 기경님이 집전을 해주시는 게 그 하나의 예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갔는데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성당 안에 제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성당 뒷자리까지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뒷자리에 이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돌집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좀 한기가 드는 듯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느끼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거운 기운이 짓누르는 듯한. 그리고 천주교의 또 그 이 장례 미사가 특히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중세 시대의 그런 그 음률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쭉 흘러가고 뭐 댕그렁댕그렁 종치고, 그리고 뭔가 낮은 목소리로 강론이 있긴 한데 뒤에서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속 시원히 그 사인에 대한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들 치르고 그 이제 그 운구를 해서 나오는데 요 앞에 그 소년, 그리고 요 사진을 보면 김준엽 선생님, 백기현 선생님 등등이 보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아마 이쪽에 앉으셨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웬 그 소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데 장준환 선생님의 막내 아들이 저랑 동갑이든가 저보다 하나 위든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영정 사진을 들고 그 성당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정 사진은 아니고 그날 사진은 아니고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 사진도 중요한 사진입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 연결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당 바깥으로 운구를 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동성당 앞에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서 그러니까 뭐 함석헌 선생님이 뭐 그때도 함석헌 선생님의 존함과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딱 보니까 함석헌 선생님이에요. 하얀 그 한복에 수염 기르고 머리도 하얀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만세를 부르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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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세 번째 만세를 유난히 길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손을 내기는데 으흑 하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마 제 기억에 울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조금 저는 장 선생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좀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 보니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데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백기현 선생을 백기현 선생도 그때 좀 얼굴을 사진에서 봐서 알았을 텐데 백기현 선생을 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하여튼 뭐 거기에 이제 그 나와 있었던 주로 민주화운동 그 제야 인사 장 선생님을 따랐던 그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시원하게 왜 주겠지? 누가 주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라든가 추궁이라든가 그 진상규명의 의지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깊은 슬픔 속에 으윽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묘지 그 돌아가신 약사봉 그 밑에 가서 아마 거기 그 현장에다가 묘비를 세웠던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호 여사, 함석헌 선생님, 그 뒤에는 양일동이라고 민주통일당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도 이 민주통일당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 김옥두 씨 같죠. 김대중 대통령의 경호를 했고 나중에 국민회의 부총재인가까지 이제 지낸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열린 사구제가 아니죠. 사구제 제를 맞이하여 열린 장준하 추모의 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장준하 선생의 연결 예배 사진, 백기환 선생님, 그다음에 개운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개운재 선생님은 이분이 이제 선천 분인데 선천에 계시가 많죠.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의 아버님이 순천의 신성중학교인가 교감인가로 가셨어요. 교모인가로 숭실학교에다가 쫓겨나갔고 글로 가셨고 장 선생님도 그 바람에 숭실학교에 들어갔다가 신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마 학교 두 해인가 후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이게 숭실학교입니다. 숭실학교고 요게 윤동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문익환 목사. 일부 사진에는 여기가 장준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장준하 선생님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장준하 선생님은 문익환 목사랑 아셨나? 숭실학교 다닐 때 윤동주하고는 몰랐던 것 같고 하여튼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의 아버님이 그때 숭실학교에 기숙사 사감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준하 선생을 숭실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다 학교 때 이제 친하게는 안 지내도 제가 우리 사감 선생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숭실학교를 이제 다녔었던 그러니까 윤동주가 17년생이죠. 그리고 요 장준하 문익환은 아마 18년생일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17년생이고요. 비슷한 연배로 묶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하여튼 연희 전문을 가고 싶어 했는데 학비 때문에 못 가고 어이어이 하다가 일본 신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일본으로 가서 학교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 신학교 중퇴하고 아마 동양대학을 다니다가 학병 문제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셨더라고요. 전택부 YMCA 총무를 지낸 전택부 선생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형제분 그리고 70년대 NCCK 총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김관성 목사님 그리고 또 박봉랑 목사님이라고 한대 교수 지내신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본 신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문 목사님하고는 숭실에서도 인연이 있었지만 이 인연이 잊어졌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이제 일본 신학교를 다니다가 못했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조선 신학교 지금의 한신대죠. 한신대에 좀 등록을 해서 다니다가 이것도 또 하여튼 백범 따라다니고 이범석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정치 활동 때문에 마치질 못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장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일본의 동양대학을 다니다가 저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학병으로 나가게 되는 조선 청년의 모습이고 학병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학병은 이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를 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당시나 이 학병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낼 정도였잖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학병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 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병 동맹 학병이 해방 공간에서 끝까지 되게 셌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로 이제 저 일본 가서 일본군 장교진으로 왔어 그런 것보다는 억지로 전쟁에 끌려갔다 하는 인식이 강했고 학병이 주눅이 들고 학병이 어디 가서 이제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병 거부자 동맹. 학병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산으로 숨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도부 같은 사람, 하준수자,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깨갱하지만 학병은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그 피해자로 해방 공간에서는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뭐 전쟁에 끌려갈 때야 당사자로서는 이제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형식은 자원이지만 내용은 강제였습니다. 가족에게 닥칠 불이익,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달달달달 볶아서 안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학병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학병으로 나가서 중국 탈출의 기회를 노렸다. 노리기 위해서 학병으로 갔다 하는데 그건 사후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끌려가놓고 끌려가면은 생각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학병으로 나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일본 천황을 위한 총알바지로 금방 죽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의 앞잡이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조선 청년으로 죽어야지 않겠느냐. 해평 끌려간 사람들, 장준하 선생은 안 했던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으로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군으로 죽는 것보다는 조선 사람으로 죽어야겠다.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사람들이 평소와는 달라져서 없던 용기도 생기고 이왕 죽을 몸, 그런 마음가짐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병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독립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또는 탈출을 엄두도 못 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장준하 선생님은 그 한 가지 그 흥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 그 학병 나가기 2주 전에 장가를 들었어요. 아니, 군대 이거는 지금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면 죽을지 살아 들어올지 모르고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소모전에 끌려가는데 어느 집에서 딸을 줬을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장 선생님도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입장에서 무슨 장가를 들어. 그런데 이게 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부인 김희숙 그 여사님, 이분이 장 선생님보다 7살 아래예요. 7살 아래인데 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잠시 보통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였고 하여튼 뭐 편지를 좀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서 학병을 나가게 될 때 그 하여튼 이게 아마 그 장 선생님의 장모님일 텐데 장모님하고도 잘 알고 지내고, 또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저 어딥니까 선천에서는 그 장 목사님이 존경받는 유지였으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뭐냐면은 왜 그랬냐. 우리 여기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는 학병 끌려가고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일본군 위안부로. 그 당시에는 정신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들이 다 있었죠. 여자가 전쟁터 끌려가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막으려면 결혼을 하면은 안 끌고 간단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 장준하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고 그러니까 평시 같으면 탐나는 사윗감이었겠지만 학병 끌려 나가는 건 절대 탐나는 사윗감은 아니지만 저 위안부 끌려가는 걸 막으려는.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도안면이라고, 이게 어디 도안면인지 모르겠어요. 도안면이 3군데 있었습니다. 강진에도 있고 화순에도 있고 평창에도 도안면이 있어서 어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처녀회예요. 처녀회. 예, 처녀회라고 써 있잖아요. 소화 20년. 1945년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44년에 끌려가신 거고요. 처녀회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저 정도 나이면은 뭐 그때 기준으로 처녀라고 부를 수 있겠죠. 10대 후반이면은 뭐 다 처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몇 살쯤 돼 보여요? 한 서너 살? 너댓 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까지 처녀에 집어넣어서 여자 공출이죠. 그러니까 위안부로 끌고 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고, 장 선생님의 말 없는 동반자로, 말 없는 동반자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말을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세게 하셨습니다. 세게 하셨고, 여기 이제 저 장 선생님의 묘소 앞에 있고, 생전에 서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계신 거고, 나중에 묘비 제막한 거고, 요거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4회 독립문학상, 독립문학상이라는 걸 사상계가 주관을 했거든요. 독립문학상 얘기는 이제 이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부부가 참석해서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병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수기가 학병 생활 또 탈출 그 수기가 장 선생님 돌베개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학생들한테도 이제 저 한국 독립운동사 시간에는 권장 도서로 독후감 몇 권 주고서 이제 읽어보라고 할 때 이제 늘 들어가는 건데, 장주환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썼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끌려갔는데 군대에서 고참들이 일본인 고참들이죠. 외출 나가서 맛있게 먹고 오면은 군대 짬밥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버리는데, 그거를 조선 학도병들이 주워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잔반, 군대에서 짠밥이라고 하죠. 잔반에서 나온 건데 남은 밥을 잔반이라고 합니다. 잔반 불식 동맹이라는 것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 그래도 학병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전문학교 이상이니까, 지금 대학생하고 틀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전문학교면은 지금 박사과정쯤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잔반을 먹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특히 한 명을 지목해갖고, 나중에 한때 우리나라 육군의 최고 책임자였던 모 장군도 사실은 나와 같은 동료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동료로 보기에 가슴이 아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잔반 불식 동맹을 만들었다가 그 친구는 고참병이 먹다 남은 밥을 던져주면 그 그릇째 뺏기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숫째 두 손을 밥그릇에 넣어 먼저 밥만 움켜쥐고 들어서서 그 더러운 밥을 먹곤 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자, 여기도 평안도 반공 기독교, 거기다가 장씨입니다. 누구냐면은 5.16 당시에, 그러니까 4.19 직후에 참모총장이 돼서 5.16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친 거죠. 박정희 쪽에 동향도 파악하고 있으면서 박정희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 쿠데타를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위치, 막아야 하는 위치죠 사실은. 그런데 박정희의 쿠데타를 묵인해서 5.16 직후에는 최고회의장, 내각수반,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그러니까 무거운 직책을 5개 쓰고 하다가 6.48기 김종필이가 탁 쳐갖고, 물론 박정희랑 손발을 맞춰갖고 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장도영이 책에 봐도 장준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내무반에 있었다. 이 장도영도 동양대학이기 때문에 동양대학에서 겹쳤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회고록에 동양대학 시절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준하가 탈출에 성공했다. 이제 하여튼 장도영이는 거기서 장교로 그냥 임관을 해서 잔밥 주워 먹으면서 있다가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그래서 5.16 직후에 이제 일부에서는 장준하 선생님이 5.16을 찬성한 게 장도영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같은 평안도의 장씨의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돌베기에 기술된 걸로 봐서는 장도영을 영 안 좋아했기 때문에 장면하고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출을 모의했는데, 탈출 동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윤경빈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사진은 기억이 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식 때 사진인데 가족석에 웬 입을 쫙 벌리고 있는 피청 마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누구냐고 다 몰랐습니다. 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장남이 김홍일 씨였던 거예요. 파킨슨병에 걸렸던 겁니다. 김대중 내란모 사건으로 붙잡혀 들어갔을 때 저놈들이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몸에 손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고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김대중을 빨갱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들인 김홍일을 갖다 죽도록 고문을 한 겁니다. 김홍일은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하고 뭐 고문 후유증 그다음에 벽에다 머리 박고 책상 위에서 거기서 뛰어봤자 이제 뭐 죽게 하겠습니까만 그 후유증이 남아서 이렇게 파킨슨병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뭐 동교동 자택에 아방궁이다.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에스컬레이터에 있었던 거 맞았던 것 같아요. 왜? 거동이 불편한 김홍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아들 김홍일을 보는 그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왜 윤경빈 선생 얘기를 하다가 왜 저 장준하 탈출 얘기를 하다가 이 김홍일 씨 얘기를 하냐면은 김홍일의 장인이 윤경빈이란 분입니다. 바로 장준하와 같이 탈출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요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하는 사진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국이 아닙니다. 상해에 내리는 거예요. 백범 바로 뒤에 있는 이 훤칠한 청년, 잘생긴 청년이 바로 윤경빈 선생입니다. 백범의 경호대장. 장준하는 백범의 비서실장. 윤경빈은 경호대장 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윤경빈 선생이 김홍일의 장인입니다. 참 훌륭한 분인 게 딸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 공군 장교다. 그래서 그러냐 하고 이제 뒀는데 딱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고 뭐 요즘 웃기는 말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봤는지 뭐 하여튼 이제 김홍일 씨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알려야 할 사안이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위험분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응 그러냐 하고 그 다음날 저 윤경빈 선생이 한 게 뭐냐면은 친구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었대요. 친구 회사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사표를 바로 냈답니다. 그러니까 윤경빈 선생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결혼을 시켰고 광복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광복회 회장 뭐 충분히 지낼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뭐 어디 이제 숨었냐면 이 수수밭에. 그러니까 수수밭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멀리서 봐서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숨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해가 중천에 뜨니까 어때요? 와, 이 저 홍고량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이 저 장혜모 감독 그리고 공리가 나오는 그 영화죠. 공리가 주연을 한 그 영화인데 장예모 시리즈 중에서 아마 처음으로 세계적인 히트를 한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보면은 뭐 중국의 중국의 대자연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끝없이 펼쳐지는 수수밭 그리고 이제 또 항일투쟁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가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저도 영화를 본 지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몇몇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거기에 이제 하여튼 그 너무너무 힘들게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수색대가 하는 말소리가 들리니까 움직일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면은 물기가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그것도 해가 직사광선으로 쬐니까 금방금방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렁이처럼 엎드렸다 누웠다를 하면서 한낮 이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여튼 고생을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련다. 나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자, 1917년생, 18년생이에요. 18년생이면
태어나 보니까 일본 식민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 책임이 없죠. 태어나기도 전에 일인데. 천하흥망의 필부유책이라는 뭐 이거에서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저 논밭가는 농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 의식이 있지만 그때 나라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천하흥망의 필부유책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리고 왜 젊은이인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의 잘못이 전가되는 건 젊은 세대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386 세대가 잘못한 거 MZ 세대가 고통받게 되는 거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수밭에서 목숨 걸고 탈출에 성공하긴 했는데 이 직사광선 그 앞에서 이 더운 날에 햇빛 쬐고 앉아있어. 유성열이 그늘에서 에어컨 없다고 생지옥이라고 난리치고 있지만 여긴 그 화씨로 100도씨가 넘는 데서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려 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다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꿈꿨었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예, 우리 이제 장준환 선생님이 탈출해서 만난 분이 바로 요 김준엽 평생의 벗이었죠. 장준환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넘게 32년 동안 평생의 벗이었고 아예 의형제를 이름을 김신일, 김신철로 장준환 선생이 김신철 아마 그 김준엽 선생이 김신일일 겁니다. 그 장정이라고 또 나중에 회고록을 5권짜리 회고록을 내셨죠. 아주 그 좋은 회고록인데요. 장준환 선생 이분도 학병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는 게 그때는 굉장히 비쌌지만 끌려갈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43년 44년 그 무렵에 제일 또 화려하게 나온 게 족보입니다. 죽기 전에 기록해놔야 한다. 요게 이제 우리 그 홍유홍님이 사진을 세우니까 너무 작다고 핸드폰을 그 구독자들 핸드폰 돌려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옆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다 한자로 지명이 써져 있고 그래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나의 장정록 그러니까 몇 가지 일본군의 어떤 전선, 침략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써 있는데 요 선이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장준환 선생, 김준엽 선생이 탈출한 경로인데 장준환 선생도 똑같습니다 경로가.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해갖고 연로에서 그 여기 부양이라는 데를 거쳐서 임천을 거쳐서 노하구를 거쳐서 그 양장을 거쳐서 이제 중경까지 갔다가 서안까지 갔다가 그래서 낙양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OSS 훈련을 받다가 비행기 타고 이제 국내까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코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김준엽 선생을 이제 처음 만나니까 그렇게 반갑더래요. 그러니까 김준엽 선생은 몇 달 전에 장준하보다 더 빨리 탈출을 한 겁니다. 탈출을 했고, 그러니까 평생의 이제 친구이자 동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불로하란 곳에서 이제 하여튼 있었고, 거기에 유격대가 있었는데, 김준엽 선생은 원래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그런데 나중에 중국사를 전공자가 되셨습니다. 주저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죠. 내가 대학생 때 밑줄 쳐가면서 공부했었던 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인데 중국어에 5달밖에 안 됐는데 탈출한 지 중국어를 아주 거의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중이라는 유격대 사령관의 통역이 돼서 일본군하고 만났는데 그 일본 이제 그 회담에 통역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일본군 쪽에서 뭘 했냐면은 너희 부대에 조선 놈들 도망간 놈들 있지 한 5명 될 거야. 근데 실제로 딱 5명이었어요. 김준엽과 장준환 선생이 4명이 같이 탈출했거든요. 걔네들하고 니네 부대 한치중 부대 그
우리 포로가 30명 있어. 5대 30 교환하자. 그걸 김준엽은 자기가 통역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한치중에 단칼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대 없어. 전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줄 거 없어. 내 포로 우리 포로나 줘. 뭐 하여튼 이제 뭐 포로를 돌려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조선 청년들을 위해서 중국 사람 중에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했다고 하고 불로하 요 변에서 이제 하여튼 이제 애국가를 부르면서 아주 목놓아 울었노라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안휘성 임천이라는 곳에 갔고 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여기 뭐 사진이 흐려서 안 보입니다만 여기 저자는 김준엽 선생이에요. 김준엽 선생 책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임천에 중국 군관 학교가 있었고 거기 군사 간부 훈련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 광복군 훈련반 한광반이라고 여기 한광반이라고 한 게 이제 그겁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책임자가 김학규 장군이었어요. 김학규 장군은 나중에 안두희 요게 안두희입니다. 안두희의 비밀 당원증 한독당 조직부장으로 있으면서 안두희한테 이 당원증을 만들어줬다. 그런 이제 그걸로 몰려서 억울한 감옥 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골수 민족주의자인데 빨갱이로 몰렸다가 공산당이 감옥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아픈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임천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은 우리는 중경 임시정부로 가겠어. 그런데 이제 김학규 장군이 말렸다는 거예요. 가봐야 실망할 거다. 임시정부 상황이 좋지 않다. 파쟁이 심하다. 차라리 여기 일선에서 우리랑 같이 조선 청년들이 이제 많이 학병으로 지원병으로 끌려오니까 그 조선 청년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군사반을 키우자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한 20여 명 되는 청년들 여기저기서 모인 거죠. 여기저기서 모인 청년들이 우리는 임시정부를 가겠어 해서 임시정부로 갑니다. 그래서 어딜 넘냐면은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파총령 제비도 쉬어간다는 파총령을 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장준하 선생은 돌베개를 남겼고 김준엽 선생은 장정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책을 남겨서 그 파총령 남는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지금은 장준하 기념사업회에서 하나요? 장준하 선생의 어떤 육천리길 그러니까 탈출에서부터 임시정부까지 가는 그 육천리길을 여행하는 코스가 물론 걷는 건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도착을 했냐? 45년 1월 31일 그러니까 탈출한 건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이제 탈출을 해갖고 한 석 달쯤 뭐 중국 유격 때 한광반에서 이제 다 합쳐서 한 넉 달쯤 생활했을 거예요. 그리고 1월 31일에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2월 초부터 이제 임시정부에 있었으니까 해방까지 한 6개월여 정도 중경과 그다음에 또 서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 이제 청사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여기저기서 이제 왜냐하면 임시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 학병이란 끌려간 사람들은 대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박사급 활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이 뭐 학위가 공부 많이 했다고 독립운동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엘리트 청년들이 한때거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굉장히 감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격을 했는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다가 그가 이제 토교 그러니까 임시정부 청사는 요 청사의 사람들이 20몇 명이 기거할 수 없으니까 임시정부 가족들이 사는 데가 그 몇십리 떨어진 서북 쪽에 몇십리 떨어진 토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민정기 화백이 그린 토교 그 풍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그 생활을 하게 됐는데, 뭐 임시정부 청사에 기거할 때나 토교에 있을 때나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 뭐 당연히 환영회를 해주죠. 환영회를 해주고, 백범 선생이 처음에 환영회,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자마자 울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오후에 저녁 때 봅시다 하고 환영회 석상에서 우셨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 백범 선생도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왔다는 게 너무나 감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환영회가 매일 열렸대요, 거의. 근데 매일 열렸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환영을 쫓아갔는데 보니까 임시정부 안에 그 당시에 7개 당이 있었거든요. 그 당이 다 각각 환영회를 열어주면서 자기 쪽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당파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했고, 뭐 이제 그런 와중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이 강연회를 교민들도 이제 한 뭐 3,400명 중경에 이제 모였으니까 그런 거 하고, 이제 또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그 청년들이 요즘 국내 소식을 들려주셔 하고 이제 강연회를 의뢰했고, 그 중에 이 청년들의 리더격이었던 장준하 선생이 연사가로 나섰답니다. 근데 그야말로 폭탄 발언, 비유도 폭탄 발언이잖아요. 비유도 폭탄 발언이라는 말을 하지만 장준하 선생은 진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청사에 온 지, 중경에 온 지 2주일 만에 나 탈출한 거 후회한다. 일본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본군으로 돌아가면 뭘 하겠느냐? 항공대의 자원을 하겠다. 항공대의 자원에서 뭘 할 거냐? 비행기 몰고 와서 임시정부 청사를 폭격하고 싶다. 와, 난리가 났죠. 왜? 이럴 줄 몰랐다. 선배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독립운동 뭐 후방에서 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만 하고 있지 않느냐. 아우성을 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평생 독립운동을 해온, 30년 넘게 독립운동을 해온, 니네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독립운동했어. 근데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백범이에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 겁니다. 장준하를 품었죠. 임시정부 강요회의까지 불려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장준하 선생은 자기 말이 과했던 거는 사과드린다. 벌을 주면 달게 받겠다. 그러나 자기 원래 취지는 이런 거다. 그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선배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백범 선생이 잘 뭐 이쪽 저쪽 잘 다독이고 일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광복군 그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거 오늘 해방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요 지도는 또 한자로 돼 있습니다. 한자로 돼 있는데 이제 광복군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일지대가 대동에 있고, 이지대가 포두에 있고, 삼지대 직무처가 여기 강서성에 있고, 그다음에 오지대는 서안에 있고, 그다음에 총사령부는 중경에 있고, 광복군도 이게 몇백 명 안 돼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안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에는 이범석 장군이 있었고, 또 OSS가 CIA예요. 이게 이제 전쟁 후에 CIA로 개편되는 겁니다. OSS의 서안 책임자로 서전트 박사란 분이 있었는데, 둘 다 얼굴이 참 긴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서전트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민필호, 그러니까 이 김준엽 선생의 장인이 되죠. 정환범은 뭐 평가가 좀 갈립니다만 해방 후에 와서 주일대사도 지내고 이제 그랬던 양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서 그 전우들과 교육을 받고 아마 김준엽 선생인 것 같고 장준하 선생님인 것 같죠. 그래서 8월 20일이면 해방 직후네요. 해방 직후였고, 그래서 이제 광복군 장교들과 이범석 이게 이제 하남성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장준하 선생이나 그 김준엽 선생은 안 계시고요. 광복군 이지대 사람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OSS 대원들인데, 여기는 이제 김준엽과 장준하는 빠졌습니다만, 여기 노태준, 노백린 장군의 아들입니다. 서전트고 이범석이고 안춘생,
그 안중근 의사의 당 조카예요.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장도 지내고 한국군에서 그 중장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이것도 설명하자면 긴데 전문 용어로 후카시가 팍 들어갔죠. 일본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후카시란 말이 이제 요새도 쓰나요? 잔뜩 폼을 잡고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폼 더럽게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폼 잡을 만한 겁니다. 왜냐? 이 사진이 영정사진인 거예요. 광복군 장준하, 가운데가 오른쪽이 장준하, 가운데가 김준엽, 왼쪽이 노능서. 노능서란 분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48년 8월 18일 날 요거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의도에 와서 찍었습니다. 왜냐? 이 세 분이 선발대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 직후에 8월 17일 날 여의도 비행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해방되고 처음으로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고국당을 밟은 게 장준하, 김준엽, 이범석입니다. 이범석 장군이 이끌고 수행원으로 3명이 이 젊은이들이 들어온 건데 원래 계획은 뭐냐면 OSS가 훈련을 시켜서 한국 광복군 국내 정진대 국내 침투 작전을 준비한 거예요. 정진이란 말은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런데 각도에 나눠서 한 30명을 미군 수송기로 여기저기 떨어뜨리는 겁니다. 장준하가 총책임자인데 경기도 서울 경기죠. 를 맡고 김준엽은 아마 강원도를 맡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군이 득식을 거리는 조선 땅에 광복군을 한 30명 들여보낸다. 그 광복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대중들을 조직하고 또 뭐 병사들을 입대시켜서 뭐 중국으로 보내고 이런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들어가서 한 달, 2달 내에 전멸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전멸당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멍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당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황당한 계획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장준하는 누굽니까? 1950년대, 60년대 우리 사상계, 지성계를 먹여 살린 그 양식이 되는 20년 동안에 우리 20년 가까이 우리 지성계를 책임진 사상계 잡지의 발행인이 장준하입니다. 김준엽은 또 누굽니까?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5권짜리 그 대작의 저자 김창순 선생하고 공저자죠. 그 저자인 동시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국무총리 제안을 6번이나 받았는데 다 거절한. 왜 거절했습니까? 내 새끼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군사독재 정권 밑에서 총리를 하느냐? 진짜로 국무총리 거절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준엽 선생은 거절한 거예요. 황산덕이라고 있죠. 그 사상계 편집위원을 지낸 사람. 박정희한테 구속되고 박정희 뭐 국민투표가 만능이 아니다 썼다가 구속까지 되고 해직도 되고 했었던 사람이 박정희가 자리 준다니까 네 하고 당장 달려왔죠.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야 짜식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같이 북에서 월남한 사람은 자리 준다고 할 때 가야지. 이번에 안 받으면은 기여 영영 없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뭐 그런 바가 있는데 하여튼 김준엽 선생은 그것과 대비가 되죠. 이 젊은이들이 그때 죽을 각오하고 찍은 겁니다. 백범 선생이 장준하를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장준하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준하가 제가 책임자 아닙니까? 누군들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자가 빠지면 다른 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요거는 OSS 책임자인 도노반 장군 그 중경까지 와서 백범 선생을 만났고 그 뒤에는 여기 이범석의 모습이 보이고 엄황섭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줘갖고
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 이걸 국내에 이 비행기를 타고 보내려고 했다가 보내는 게 취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포츠담 회담 선언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백범 선생의 외적이 항복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못 맞춰온 백범 선생한테 해방이 됐다.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게 기쁜 소식, 야 하고 기뻐서 날뛰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외적이 항복했다. 조선이 독립됐다. 그건 친일파 두목이 할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 외적이 항복했다.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걸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젊은이들, 이 아까운 젊은이들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그걸 해야만 그래도 해방 후에 전후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준엽이나 장준하 같은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떨어졌냐면 임시정부에서는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분단이 된다든지 혹은 미소가 뭐 분할 점령을 한다든지 한국 광복군이나 임시정부를 전혀 인정을 안 할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해서 뭘 했냐면은 우리 선발대가 서울로 먼저 들어가겠다. 사정을 알아보러 가겠다. 미국에 좋다 했어요. 현재 책임자가. 그래서 저 비행기를 내줘서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온 게 8월 17일 날 와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 8월 17일에 하필이면 장준하 선생님의 기일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왔어요. 그랬더니 일본군이 뭐라고 하냐면 상부에서 명령을 받은 바 없다. 통보받은 바 없다. 그리고 정식으로 종전이 된 게 아니고 임시로 정전하고 있는 거니까 돌아가 달라. 그래서 일본군 그 사령관이 중장인가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쪽 책임자가 그러니까 미군 중령이 타고 있으니까 뭐 그 일본군 중령인가 대령을 보내서 이제 상대하게 하고 자기는 쓱 빠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령이 이제 모처럼 왔으니까 술 한잔 받아라.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다가 1박을 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이 비행기 그리고 이제 이 김준엽 선생 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자려고 보는데 그 장준하가 안 보여서 보니까 방 한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술 담배를 일체 입에 대지 않는데 장형하면서 설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살아남아 외놈의 행복을 보고 외군 대지자가 끌어앉아 술을 권하리라고 꿈이나 꿨겠소. 그러니까 아까 김준엽은 받아 마셨고 장준하는 안 마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으로 술 그래도 한 잔 해야 하오. 그래서 장준하가 그 김준엽이 준 술을 이때 이제 난생 처음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서북 기독교가 술 담배 전혀 안 하는 미국하고도 또 달라요. 그 이제 그런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걸 깬 거죠.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8월 18일만 되면은 그 저 김준엽 선생을 만나갖고 술 선생이라고 큰절하면서 술 따라줬다.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C47이라고 했는데요. 그 김준엽 선생은 C46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요게 C46이고 이게 C47이거든요. 조종석 있는 데가 달라요. 많은 문헌은 C47로 장준하 선생님 걸 따라서 돼 있는데 아마 그 김준엽 선생이 사학자니까 나중에 저 이범석 장군이 낸 보고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C46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C46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100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C47을 구해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의도에다가 두고서 요 사진이 좀 잘렸네요. 장호건 선생, 이종걸 의원 그다음에 장호건 선생 부인이고 그러니까 며느리죠. 그리고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윤경빈 선생이에요. 윤경빈 선생은 그때 요 비행기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올 때 아마 이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예요. 중경에서 상해에 올 때는. 그래서 윤경빈 선생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 건강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셔서 일본군 대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는 장면을 재현을 했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부축해서, 그러니까 업어 올라간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집행이 짚고 부축을 받아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장호건 선생 부부하고 손녀딸하고 요 분이 누구였다. 하여튼 그 장호건 선생님이랑 가까운 분인데, 하여튼 그 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예, 예, 야 이거 일단 이거 이 속도면은 3부를 해야 할지 4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1부를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뭐 여러분들께 늘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반어법 행위자 열전, 반어법 행위자 열전, 예, 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아이고 이게 뭐 예, 뭐 늘 하던 거고 늘 똑같은 화면이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반어법 행위자 열전이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제대로 끝맺을 수 있도록 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금 나중에 이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8월 29일에 우리 후원자분들 모시고 행사를 하나 진행할 겁니다. 우리 기취자 월드 기취자 행님하고 같이 반어법 행위자 열전 후원 행사 비슷하게 그 발간을 좀 알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혹시 김관홍 잠수사 아십니까?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 구해낸 그 김관홍 잠수사가 돌아가셨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김관홍 잠수사를 기리는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다호랑이라고. 그래서 그 바다호랑이의 상영회를 우리 반어법 행위자 열전 한홍구 TV가 기취자 월드와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홍희홍님의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고 반어법 행위자 열전을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8월 7일 일부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8월 14일도 역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